오늘 이 시간에는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파이 해커톤에는 NFT 앱들의 출시 계획들도 종종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만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NFT는 블록체인의 미래이자 가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또한 이 NFT에 대해서 힘을 쏟고 확장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NFT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무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NFT, 이것들은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 즉 불가항력 같은 존재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5년 뒤가 되었든 10년 뒤가 되었든 블록체인과 NFT는 저희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가장 전 세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이 NFT의 큰 쉐어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NFT가 과연 무엇이냐? 일단 NFT라고 하면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NFT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은 ERC20이라는 FT 토큰과 ERC721의 NFT 토큰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ERC20의 FT 토큰은 당연히 Fungible 토큰, 즉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RC20의 토큰은 같은 수량의 토큰끼리는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들끼리 1,000원짜리를 서로 바꾼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친구에게 1토큰을 빌려주었다면 그 친구도 저에게 1토큰을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꼭 제가 빌려주었던 그 토큰만을 꼭 찾아서 저에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저에게 같은 수량의 1토큰만 주면 끝이 나는 거죠. 저희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할 때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이런 FT 토큰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의 토큰 또는 NFT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량이라도 1대1 교환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NFT는 그 토큰 안에다가 독자적인 디지털 자산들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하나뿐인 디지털 이미지나 예술작품, 음악이나 동영상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까지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 토큰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교환이나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갑자기 암호화폐에 이런 디지털 자산을 삽입을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NFT가 없던 세상, 즉 예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홈피로 불리던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무려 3천만 명의 이용자를 자랑을 하였으며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찍고 올리고 싸이월드 일기장에 일기를 쓰고 주변 사람들과 일촌이 되어서 디지털 세계에서도 인맥을 뽐내었었고 도토리라는 디지털 화폐를 구매를 해서 싸이월드 배경음악을 구매를 하고 메인 페이지에 멋진 액세서리도 구매를 하고 본인의 홈페이지를 꾸며나갔던 그 시절, 그 싸이월드가 아마 30세 이상의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해보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트렌드에 뒤처지고 사용자가 급감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쏟아부었던 시간적 투자나 금전적 투자, 그것들은 저희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한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유튜브에 10년 이상의 공을 들여서 1000개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해놨는데 유튜브가 해킹을 당하거나 만약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저희들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문제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대중들은 영구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디자인을 한 플랫폼 위에서 자기만의 디지털 자산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것들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이 자산들은 사실 기업의 부도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부분으로도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직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온라인상에 노출을 시켜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본인이 받을 저작권료는 턱없이 적기만 하다는 거죠. 결국 음악이라는 작품 또한 온라인에서는 중개거래를 담당하는 기업의 플랫폼 위에서 실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의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창작한 노래를 저작권까지 확실히 지켜가면서 온라인에서 최소의 수수료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모든 아티스트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NFT 관련 디지털 산업이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당시 이더리움 기반에서 엄청난 유행을 기록했던 크립토키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데펄랩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게임으로 한창 잘 나갈 시기였던 2017년에는 실시간으로 활성 사용자 수가 15,000명에 달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고양이를 수집을 하고 교배시키기도 하여 더 매력적인 고양이를 얻는 방식의 플랫폼으로 이 고양이들은 실제 ERC721 표준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에 생김새들이 모두 전 세계에서 하나씩 밖에 없는 유니크한 고양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색상, 무늬, 눈, 모양, 꼬리, 서로 다른 256개의 유전 형질들이 데이터를 통해 조합이 되고 교배가 되고 유전이 되면서 유니크하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수록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고양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 247이더, 그 당시의 가치로는 1억이 훌쩍 넘었으며 지금 시가로는 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고양이는 무려 600이더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더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15억이 넘는 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이 게임을 진행하고 고양이를 구매하려면 당연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더로 구매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메타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위해선 가스비라는 수수료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 특성상 고양이를 살 때 외에도 팔 때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인 가스비가 들게 되고요. 대부분의 가격이 낮은 고양이들은 팔 수 있는 예상 가격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문제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즉 고양이를 방치해 둬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유저가 몰리게 되고 가스비 경쟁도 가속화가 되면서 최악의 사태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자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크립토키티의 개발사인 데펄랩스는 그 이후에 1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더리움을 벗어나서 자체 블록체인 기술인 플로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NBA 탑샷이란 NFT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지금 시장에 내놓았고요. 이 NBA 탑샷은 세계적인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한 수많은 농구 스타의 명장면을 NFT화 시킨 후에 거래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이 영상의 NFT는 20만 달러 이상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데벌랩스에 투자를 한 것으로 유명하고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 넥스트도 역시 이 데벌랩스에 투자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특히 여기서 NBA가 NFT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자 유럽 축구나 아이스하키 등 전 세계에서 큰 팬덤을 보유한 각종 스포츠도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비대면 시즌에는 관중에 의한 스포츠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3점 슛 영상이나 고양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JPG 또는 MP4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에 이 디지털 파일을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몇억 또는 몇십억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반고흐의 작품 해바라기라는 구글 검색만 해보아도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이상의 해바라기 GPG 파일을 구글을 통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어딘가에서는 실제 해바라기 작품들을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액자에 걸고 판매를 하는 상점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보고 싶어하고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 해바라기 그림은 실제로 반고흐가 그린 그 종이 원작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또는 수만 개의 복제품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대중들은 진짜 오리지널 원본에 대한 소유 욕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말 수많은 복제품이 존재할수록 더더욱 원본 파일에 대한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고흐가 지금 이 디지털 시대까지 생존해 있었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린 해바라기 작품들을 모두 민팅을 해서 NFT화를 시켜버리고 실제의 종이 그림들은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면 반고흐의 해바라기 NFT는 지금 얼마의 가치로 상승되어 있을까요? 이것 또한 재밌는 상상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인 모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론이라는 말은 멍청이들이란 뜻으로 미술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경매를 해서 사들이는 사람들을 비꼬는 예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을 대략 10만 달러에 직접 낙찰받아서 구매한 자들이 실제 이 종이 작품을 민팅하여 NFT화 시켜버리고 실제 종이 작품은 불태워버리고 이 장면을 온라인 생중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불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NFT로 판매를 하기 위함이며 실제 그림을 없애야 진정한 대체 불가능한 진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전 유튜브에서 대박을 쳤던 30초짜리 영상 찰리가 제 손가락을 물었어요의 영상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 하나로 유튜브에서 억대의 광고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대중들이 유튜브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영상 제작자는 이 기념비적인 영상을 NFT로 만들어서 경매에 붙여버리고 유튜브에서 원본을 삭제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소성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NFT는 약 9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플로 알려진 마이크 윌켄만이 만든 JPG 파일. 이 디지털 파일의 제목은 Every Days the First 5,000 Days 라는 것이고요. 약 800억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시작 경매가는 100달러로 시작이 되었지만 말이죠. 저희한테는 그냥 사진 5,000장을 모아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 작품은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게시해온 사진을 모아 만든 콜라주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이비통이나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와 같은 팝스타와의 작업도 담겨 있는 본인에게는 혼이 담긴 디지털 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아직도 거품이 과하다는 그런 비판들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NFT 분야에 일론 머스크가 빠진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NFT화된 디지털 그림을 경매에 내놓았고요.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기도 하여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이미지에는 자신의 노래를 배경으로 일단 깔고요. 아기 천사를 신 창세기의 여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와 그라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묘사한 것이 아니냐, 어찌 보면 역사적인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오면서 경매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고 완판을 앞당기는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NFT 게임 관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한 디센트럴랜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디센트럴랜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마나라는 암호 토큰을 이용해서 게임상의 토지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나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이고요. 토지는 9061개로 제한되어 있는 ERC721 토큰, 즉 유니크한 N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61개의 각개의 토지는 좌표의 위치가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서로 또 높이까지 다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유니크한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래 활동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게임보다 영구적이고 소유권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트럴랜드의 게임을 보면 실제 부동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5만 이상의 만화로 토지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인기가 적은 곳은 몇천 만화에 판매가 되는 등 현실 세계와 비슷한 시장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모든 토지는 다 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디센트럴랜드의 토지를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의 의지가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구매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디센트럴랜드는 개발 초기 단계이고 많은 인프라가 모여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면 좀 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비용을 우선 구매자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요. 게임사 측은 아티스트나 개발자 등 게임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이 바라보는 미래는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계에선 수없는 빌딩이 올라가고 철도나 고속도로가 열리며 카지노, 소매점들이 더 많이 들어설 것이고 실제 유명 브랜드가 투자를 하고 본인들의 상품을, 본인들의 굿즈를 전시하는 등 또 입점을 또 노릴 것이고요. 그리고 대중들은 이곳에서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또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고 본인만의 취미 활동이나 또 게임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 활동까지 이 세계에서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VR 기술이 제공이 되고 보이스 채팅까지 가능해지면 여기에 있는 학교로 와서 실제 대학의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고요. 어쩌면 이곳 공원에서 데이트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합니다.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VR 세계 속에서 말이죠. 물론 아직 VR 기술은 접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차근차근 로드맵대로 진행 중이라고는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아직도 수많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술들은 모두 소유권을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디센트럴랜드의 토지를 지금 미리 구매를 해놔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이더리움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더리움의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로 연동을 한 다음 게임을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리뷰를 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장점 중 하나는 이 게임상에서 구현하는 본인의 콘텐츠, 게임, 다른 앱들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중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개인이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빠르지 못하다 보니 로딩이나 전개 속도가 느리고 그만큼 디테일한 세상을 만들기도 힘이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예시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았을 때 NFT 토큰이 게임이나 예술 산업에서 무시하지 못할 요소라는 점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편중되어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더리움의 가스비와 속도란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장점도 있고 또 엄청 큰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 NFT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기업에서도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수수료가 적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NFT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바이낸스를 손꼽을 수 있겠는데요. 바이낸스 자체 블록체인 위에서 자체 NFT 플랫폼을 오픈을 하고 자체 코인을 활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이더리움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이 NFT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NFT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흘러왔었는지에 대해 저의 부족한 지식이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셨다시피 NFT는 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분야지만은 반대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분야이고 어찌 보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기술이기에 저희가 미래의 블록체인의 기술을 얘기할 때 이 NFT를 빼놓고는 더 이상 진전을 시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네트워크 또한 NFT와는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파이 코어 팀의 핵심 멤버 저스틴 우 같은 경우에는 해커톤에서도 직접 개발팀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영상에서도 저스틴 우를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파이 코어 팀에서 이루어낸 역할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 생태계 앱의 발전에 관해서는 이 저스틴 우가 차지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커톤 이벤트의 개최는 그냥 기본일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발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에는 저스틴 우나 당연히 니콜라스와 같은 핵심 멤버들은 현재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옵세션이라고 하죠. 네, 강박이라는 뜻인데요. 강박이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본인들도 자신들이 3년 동안 준비하고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가 결국은 NFT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큰 쉐어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없다면 이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매년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NFT이고 디파이인데 당연한 훌륭한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스틴 우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이낸스의 대표라든지 디파이 CEO 같은 사람들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대충 예상이 가실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1차적으로 메인넷이 출시하게 되면 디파이와 NFT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으러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쁜 나날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2014년 이더리움이 개발되기 전부터 논문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원조격 기술들을 발표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 앱 코어 팀을 검색을 해보시면 니콜라스가 직접 언급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그의 논문들을 또 서치가 가능하고요. 니콜라스의 전문 분야를 서치해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블록체인과 다른 플랫폼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박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그의 머릿속에는 NFT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몇 건의 NFT 관련 앱 개발이 해커톤에서 제안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노출 수나 투표 수를 보아도 다른 앱들에 비해서 확실히 아웃스탠딩하다,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파이코인 전용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NFT 앱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 욕심에는 꼭 NFT 앱들 중 괜찮은 앱이 있다면 코어팀에서 선정을 해 주어서 4주차부터 시작되는 1차 선정 쇼케이스에 거기서 대중들에게 꼭 NFT 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NFT 앱이라는 것, 이것도 처음에 수많은 예술인들을 모으고 그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 쪽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닌 먼 미래의 파이 앱에서 부동산이나
티켓팅 같은 그런 앱들과도 관련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FT에 관련 기술들이 여기저기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 관련 NFT 앱들을 정말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파이의 블록체인은 속도가 빠르면서 수수료가 엄청 적고요. 그리고 POW처럼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환경 오염 걱정도 필요가 없는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합의 방법은 SCP이며 스텔라의 합의 방법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웨스 스펜서는 앞으로 스텔라와 파이 간의 기술 제휴를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스텔라의 앱 개발자들은 어렵지 않게 파이 생태계로 넘어가서 앱 개발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텔라와 파이가 서로 연동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스텔라에서 라이트민트라는 NFT 플랫폼 개발자인 프레데릭은 파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게임부터 앱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라이트민트의 플랫폼을 보시면 역시나 수집품이나 예술품 또는 게임 관련 아이템들을, 그런 NFT를 스텔라 루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텔라의 NFT 플랫폼 개발을 한 이유가 바로 스텔라야말로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적으며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넥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파이에서 앱 개발을 해보고 있는지 또 예측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행복회로가 돌아가지 않을까 또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파이도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 중에 몇몇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확실히 기술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그리고 신뢰감을 딱 가지고 파이 생태계에서 몇 년간 좀 지켜볼 수만 있다면 어찌 보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